네가 얘기하면 분위기가 다 죽는다. 네 이야기는 너무 무겁고 시니컬하다 라는 말 항상 들었었는데 그게 저한테 진짜 슬픈 기억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또 히키코모리처럼 지내면서 20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진기를 잡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똑같은 리액션이 나온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둘이 함께 있는데 한강에 너무 슬퍼 보인다 이런 거예요. 어떤 시니컬하거나 다운된 무드를 전달하고 싶지 않아서 사진기를 들었는데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게 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한동안 사진 안 찍다가 오랜만에 그 게시물을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봤던 게 저한테 전환점이 됐는데 저는 어떤 사람들이 같이 있음에도 이런 쓸쓸함이 전달되는 게 어떤 작가님의 긍정적인 무언가 혹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전 오히려 이런 좀 정제돼 있고 다운된 분위기가 나한테 힐링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댓글로. 그때 엄청 저한테 울림이 컸어요, 그게. 난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놈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결국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고객은 내가 정한 거구나. 실제로 와, 이런 질문을 들어볼 수 있구나를 지금 처음 느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네트워크 초이 최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2023 도쿄 인터내셔널 포토 어워즈 수상 등 결과물로도 증명을 하셨지만 무엇보다 자신만의 단단한 시선으로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신 이관희 사진 작가님입니다. 정답 없는 사진의 세계에서 작가님이 어떻게 지금의 굳건한 가치관을 세우게 됐는지 오늘 그 과정을 한번 깊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진하는 이관희라고 합니다. 본인을 작가라고 부르시는 것도 지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항상 문화적인 어떤 정서에 대해서 좀 레이더가 민감한 편인 것 같은데. 문화적인 레이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커먼센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많이 살피는 편이거든요. 네. 항상 비즈니스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래서 제 캐릭터라는 존재가 어떤 워딩을 쓰고 어떻게 전시되었을 때 제가 겨냥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을지 따져보다 보니까 네. 그 사진작가라는 타이틀을 굳이 내가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따져봤을 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사진하는 사람이라고 좀 소개를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본명은 언급을 하면 상관없어요. 해도 되나요? 네. 상윤 네, 맞습니다. 님이시잖아요. 236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시기도 하셨었고 맞아요. 과거에. 네. 지금은 관휘라는 이름을 쓰고 네. 계신데 네. 그 뜻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는 제 본명을 쓴 게 맞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별 생각도 하기 싫었고 근데 그때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름으로써. 아니요, 제가 부족해서. 아. 지금에선 그냥 제가 스스로 부족해서라고 수식하는데 그 당시 어떤 사이버 불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하기 어려웠었고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를 따져봤을 때 회피할 수 있는 요소가 이름 바꾼 거 말고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윤이라는 이름이 숫자로 제일 비슷한 게 236인 것 같아서 그렇게 바꿨었고. 그랬구나. 네. 이후에는 이제 사진이란 걸 제가 보고 배우고 좋아하는 지점이 있다면 뭘까를 따져봤을 때 빛을 보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볼 관자, BT자를 써가지고 이관이라는 이름으로 좀 채널을 시작해보면 재밌겠다. 네, 그렇게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사진기를 처음 집게 되었는지에 대한 서사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싸이월드 아실 것 같은데 네. 그 시절에 이제 SNS란 걸 처음 접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캐논 OD 시리즈들이 엄청 흥하는 타임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들고 자기 촬영을 하고 사진을 올린 분들이 정말 많았어서 그런 어떤 바이럴이나 비주얼라이징 된 거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저런 사진기를 들면 어떨까를 상상해보면서 나도 사진기 들고 촬영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네. 당시에 김중만 작가님이란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메인스트림에 처음 이제 등장하시면서 무릎팍도사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멋지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진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때부터 관심이 많이 가게 됐고 어머니가 마침 크롭 센서, 좀 작은 센서를 가진 캐논 카메라를 사업적으로 쓰고 계셨어요. 네. 그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막 하면서 이제 사진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몇 살이셨어요? 20살 무렵부터 네. 한 24
4-5살까지 계속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직업적으로 시작을 하신 건 아니었던 전혀 거죠? 아니었어요. 그때 담았던 모습들은 어떤 거였었어요?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네. 거기 이제 온천천이라고 흐르는 또랑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여름쯤이었는데 어르신들이 발을 담그고 막 쉬고 있는 걸 막 찍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런 걸 왜 찍었나 생각해 보면 그런 숨을 쉴 수 있는 모먼트가 저한테 필요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들고 와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니까 이건 뭐 하려고 찍었노?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서 이쁘네? 뭐 이 한마디였다. 잘 찍었네 이런 이야기였는데 사실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늘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근데 그런 피드백이 와가지고 사진 안 해야겠다 하면서 그냥 카메라 그냥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공은 또 경영학과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것도 가고 싶어서 갔다기보다 점수를 맞춰서 부모님이 꼭 가야 된다, 대학은. 원서도 아마 부모님이 넣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가기 싫다. 나 검정고시 보겠다. 그만두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등살이 이제 떠밀려가지고 그렇게 선택하게 된 거죠. 학교를 왜 가기 싫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 가서 많이 맞았어요. 누구한테요? 그 학교 반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 학교 가는 시간이 두려웠던 것도 컸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2년도 충분히 길었고 이게 더 이상 나한테 즐거운 경험이 아닌데 6학년까지 다니고 중고등학교까지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당위도 모르겠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도 다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가는 척하고 사람들 안 보이는 구석 같은데 기어 들어가지고 이제 등교 시간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 가고 그랬던 때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 일화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단결근한 날 네, 결석. 네. 네, 학교 가는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네. 바다를 보러 갔었던. 그렇죠, 그렇죠. 그때 바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무렵에 한참 이제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쌓이기 전에 반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가 해운대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해가지고 그 어린애들이 같이 모여서 해운대 바다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웨이포인트가 찍혔었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결석한 날 그냥 그 방향을 가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이끌려서 갔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도착해서 막상 받아보니까 여기 괜히 온 것 같고 여기 와도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불안만 더 커진 거예요. 네. 근데 당장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단수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저분들도 나랑 비슷해서 여기로 왔나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안정됐었던 게 큰 걸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 건 아니었던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20살이 되자마자 군대를 다녀왔었고 코로나 때였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역을 했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어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네. 곧 회사는 들어가는데 나름의 골든아워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그 따릉이 네. 누비자거든요. 네네네네네. 창원은 누비자를 타고 그냥 마산에 이런 길이 있었나 10몇 년 동안 살았던 이 내 동네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무작정 질러 갔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네. 그때 막막한 때 무의식적으로 바다를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언어로는 세상을 잃어버리는 경험이라고 얘기하긴 하거든요. 바다에 가 있을 때. 네. 나만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 눈으로. 말씀 듣다 보니까 확실히 바다가 그런 경험을 좀 더 많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바다로 나온 김에 네네. 렛츠시라는 연작을 하시기도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이님한테 이 바다의 의미가 조금 더 깊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저도 이제 제 아픈 경험이나 그런 거를 마주하는 경험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네. 이거를 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어떤 의미와 내러티브를 입혀서 작품으로 만들기까지 더 고뇌를 많이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떠올려야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 지점에 있어가지고 네. 이관이라는 작가는 어떻게 느끼셨을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왜냐면은 행복을 파는 사람들은 많은데 네. 어떤 위로는 진짜 힘들어 본 사람만 위로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아, 말하기까지 너무 힘들지 않으셨을까? 사실 그런 고민이 많긴 했어요. 실제로 와, 이런 질문을 들어볼 수 있구나를 지금 처음 느낀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모멘텀을 팔기 위한 작가들이 있고, 혹은 좀 성찰적이거나 시니컬한 모멘텀을 파는 작가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티스트라고 하면 대부분 전위적인 행태를 갖춰야 시장에서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발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고발한다거나. 그게 어떤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 혹은 왕도라고 볼 수 있는 길인데, 그 이유가 행복이나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창작이란 걸 활용할 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있어빌리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그쵸. 증명한 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전 그걸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뻐 보이고 긍정적이고, 제가 항상 바라는 인간상도 어느 자리에 가가지고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자리매김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어떤 학교를 다니면서 있었던 내러티브도 그렇고, 대학 와서도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피드백 듣는 말이, 항상 제가 입을 열면 네가 얘기하면 분위기가 다 죽는다. 네 이야기는 너무 무겁고 시니컬하다 라는 말 항상 들었었는데, 그게 저한테 진짜 슬픈 기억이거든요. 왜냐면 난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사람이고 싶은데, 뭔가 가치를 주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좀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또 히키코모리처럼 지내면서 20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진기를 잡고 어머니가 사주셨거든요. 500만 원 정도 한 카메라를.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걸로 사진을 찍고 다녔는데, 네. 인터넷에 올렸는데 똑같은 리액션이 나온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둘이 함께 있는데 한강에 너무 슬퍼 보인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니컬하거나 다운된 무드를 전달하고 싶지 않아서 사진기를 들었는데,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게 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한동안 사진 안 찍다가 오랜만에 그 게시물을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댓글이 훨씬 많이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서 봤던 게 저한테 전환점이 됐는데, 저는 어떤 사람들이 같이 있음에도 이런 쓸쓸함이 전달되는 게 어떤 작가님의 긍정적인 무언가? 혹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전 오히려 이런 좀 정제돼 있고 다운된 분위기가 나한테 힐링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댓글로. 그때 엄청 저한테 울림이 컸어요, 그게. 난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놈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진 작업을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고, 바다를 제가 아까 간다는 질문을 주셨던 게 사실은 학교를 가기 싫어서 갔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나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바다에 가서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지금 하는지 이어가 보고 싶어서 이제 바다 작업을 이제 시작했던 거죠. 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피드백이 많았나요?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댓글 달린 이후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팔고 긍정적인 기운을 셀링하지만, 네. 어떤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고 굉장히 니치한 어떤 감정을 팔기 위해서 자기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난 그런 사람들 좀 크래프트맨십, 장인정신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당신들은 어떤 창작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나요? 라고 했는데 그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린 거죠. 저 작가님 보니까 그런 걸 좀 느낀 것 같다. 그래서 결국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고객은 내가 정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진을 찍으면서 관이님의 감정은 어땠어요? 당시에는 제 스스로 좀 최면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이런 소비자를 원했구나라는 거를 목표하고 사진을 찍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어쩌다 저런 사진을 찍게 됐지를 되짚어 보니까 사진이 목적이 아니었던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뭔가 해방을 원하고 그런 곳에서 셔터를 우연히 누르게 됐던 작동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으면 어떨까를 연습을 한 거고, 그때부터 이제 몰입이라는 경험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접근해야겠다를 인식하면서 사진이 목적이 아니라 그 플로우를 탈 수 있는 나를 먼저 만들자라는 식으로 이제 작업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이후에. 그러면은 그 몰입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서 그런데, 네.
그 관이님의 어떤 여러 가지 법칙들을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트레이드 오프라든지 제일원칙 사고라든지 네. 그런 게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아, 네. 내 삶을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봤을 때 어디까지 쪼갤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내가 내 대답으로 할 수 있을까? 뭐 트레이드 오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위해서 어떤 거는 안 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을까? 네. 이 관휘로서 디자인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네. 위해서 선택하는 게 어떤 것이고 네. 버리는 게 또 어떤 것이 있을지도 좀 네.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창작을 대하거나 개인적인 삶에서는 이관이라는 룰을 벗어두긴 해요. 사진 찍을 때도. 그 말씀하신 어떤 집중, 뭐 분석, 해체, 뭐 이런 단계를 갖추게 된 어떤, 그리고 트레이드 오프라던가 뭐 제일원칙적인 사고라고 수식될 수 있는 것들을 정립하게 된 거는 결과론적인 어떤 제 작업을 해석하는 단계에서 앞서 내가 어떻게 작업했을 때 좋은 작업이 나은지를 계속 따져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사진 작업을 한 것들 중에 의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탄생한 것보다 이제 의식할 필요 없는 단계까지 나를 몰입시킨 이후에 그 존재를 설정시킨 이후에 그 다음 걸 내가 이성적으로 만드는 게 베스트겠다는 어떤 구조가 경험적으로 좀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언제 집중할 수 있지? 를 따져보니까 제 루틴에 맞는 생활, 뭐 어느 시간에 뭘 틀어두고 자면 잠에 잘 드는지 계속 짚어나가다 보니까 그런 언어적인 표현까지 따라온 것 같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드는 질문이 있는데 관이님이 이때까지 영상에서 네. 이야기를 해주셨었던 어떤 작품적인 사진에 있어서는 네. 한 대상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그 대상과 내 관계를 만들고 그거를 담을 수 있는 빛과 장소를 선택을 하면은 구도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뭐 이런 이론을 이야기를 해주셨었던. 아, 네네네. 근데 방금 이야기를 해주신 거는 네. 본인은 이관이라는 캐릭터를 내려놓고 그냥 나로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들을 담고 네. 그리고 그 후로 이 사진첩을 봤을 때 내 그쵸.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그 후작업인 네, 것 네.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두 개가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완전 달라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 가이드를 먼저 설정한 게 우선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사실 공연한 곳에 올라가 있는 영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사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좀 명쾌할까를 긁어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올려둔 영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비유를 하면 우린 운전 잘하고 싶어서 운전 학원을 다니지만 운전 이걸 학원을 다니면서 동시에 전화를 받으면서 운전 절대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병렬적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하면 안 되지만. 네. 그래서 그게 의식적으로 학습이 된 이후에 거기에 완전히 이제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계에 되면 자기를 완전히 몰입시켜도 된다라고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입문자를 위한 정석,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일까요? 맞아요. 앞서 이야기하셨던 어떤 법칙들을 세우는 것도 사실 저 혼자 할 거라면은 그런 법칙을 세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고 있는 작업 방식에 대해서 매뉴얼화를 굳이 시켜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희의 직관이 있으니까. 맞아요. 저희 직관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법칙을 그쵸. 말을 만들어 나가면서 할 시간에 그냥 작업 하나 더 하는 게 맞아요. 더 효율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매뉴얼화를 하신 이유가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전세 샀기 때문에 삶을 그만둬야겠다는 결단을 했던 때였어요. 근데 여태 내가 혼자서 쌓아온 이 뭐랄까 저한테는 가치가 큰 것들이 그냥 없앤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영상 앞부분이 잘려져 있는데 그런 선언을 했었어요. 제가 곧 여기를 떠날 수도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쌓아온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 사진 좋아하는 분들한테 제가 배워왔던 것들 돌려드리고 싶다. 그렇게 시작하는 영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영상들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이 원칙을 만드는 거 마저도 내러티브 아니잖아요.
소개해 주신 책들 중에 네. 사진 강의 노트 네네네. 같은 필립 포키스. 네, 네, 네네. 그 얇은 책이 네네.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어떤 대상을 절대 해석하려 들지 말고 그냥 보고 그냥 셔터를 눌러라고. 네네. 근데 처음 시작하는 초보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것도 그런 지점이 있죠. 네, 근데 그 의미를 후에 입히면 그건 작품이 될 수 없는 걸까? 아. 네, 우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음. 좀 해보고 싶거든요. 우연성에 대한 이야기요. 네, 이게 저도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영상도 어쨌든 빛으로 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유독 대화가 잘 되고 네. 유독 그날 빛이 잘 들어오고 저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분의 공간이 좋아서 네. 영상이 이쁘게 찍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날은 우연이 너무나 많이 겹쳤던 날인 거죠. 영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쁘게 나오고 네. 대화도 잘 담기고 근데 저는 레퍼런스로 줄 때는 그거를 준단 말이죠. 네. 이런 대화를 할 겁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담긴 공간과 영상과 대화가 내가 영상을 만들었지만 이 영상은 내게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이님이 또 해주실 이야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일단 필 퍼키스가 주장하는 그저 바라만 보아라 그게 가장 힘든 일이다라는 문장 맺은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찍기 전에 그 대상한테 온전히 시간을 쓰라는 거죠. 관찰을 하고. 근데 기획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전 그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프리프로덕션이란 건 내가 그 이야기를 왜 써야 되는지 당위를 확인하는 작업이라 생각하고 그건 전 관찰에서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요즘의 사진 작가 혹은 사진을 통해서 바이럴 하신 분들은 결과에 환원주의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 내가 하면 어떤 무언가 따라오겠지, 좋아요가 많이 받겠지, 뭐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필 퍼키스가 주장하는 건 촬영하기 전에 그 대상을 내가 온전히 시간을 써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구성한 요소를 내가 어떻게 세계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시선으로 재정립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저는 이제 프리프로덕션을 좀 더 탄탄하게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게 체화가 되면 네. 우연성에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의 포텐셜이 훨씬 커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진 거니까. 네. 그래서 앞서 저희 이 이야기 진행되기 전에 우연성에 대한 어떤 연석님의 네. 가치 기준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런 지점에서는 완전 동의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품이 만들어지고 후에 어떤 언어나 의미가 붙어서 가치가 생긴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떤 가이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컨텐츠에서 좀 더 엄격한 가치 기준을 제시드렸던 이유는 그렇게 작동하고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후에 가치를 입힌 일을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스토리 맥락을 짚을 줄 아는 거니까. 네. 아, 그런 의미구나. 저도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을 쭉 적어봐요. 네. 근데 처음부터 주제를 정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 사람이 되게 매력적인데 왜 매력적인지는 계속 보면서 파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던 오래 바라보는 그 작업이랑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또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어떤 PD님은 무조건 대상에 대해서 썸네일과 제목을 만들어 두고 그에 맞는 층위의 질문들을 만들어낸다는 조언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에 있어가지고는 저의 어떤 전수조사 방식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거든요. 감각에 맨 처음에 기대고 이 감각을 찾아나가는 느낌이라면은 네. PD로서의 그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하나를 뾰족하게 정하고 그 스트림에 맞는 살들을 좀 붙이는 느낌에 그렇죠.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상을 그냥 바라보는 필립 퍼키스. 필립 퍼킨스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아, 이래도 괜찮구나. 네. 나한테 맞는 블럭을 그냥 찾아나가는 과정이구나. 네. 처음부터 뾰족하게 정하지 않고 오래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무언가의 가치가 획일화돼서 뭐가 더 우월하다라는 가치 기준으로 판단 짓기는 어려운 것 같고 PD라는 분은 직업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쵸. 아웃풋을 안 내면 안 되니까 자기가 해온 일에 대한 가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틀을 짜놓고 시작해야 한다는 어떤 주장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하신 일은 그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다가가고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개인적으로 파고드실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방식이 좀 더 잘 맞는다 정도로 저는 해석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한테 항상 의심이 많았었던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다이아 블록과 그 흑블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얘기가 좀 저한테 핏한 블록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네, 저희의 인생은 레고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대 필독서 30권이 다이아 블럭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고 희귀한 귀금속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 마음에 꽂아 놓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근데 많은 레퍼런스를 보고 많은 거를 접하는 게 왜 중요한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흑블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자기 마음에 더 핏한 게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이 저한테는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흑블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죠. 네네. 관희님의 이야기가 흑블록이라는 게 알죠. 네네. 어떤 말씀인지 너무 잘 알고 네. 흑블록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다른 사람 입으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좋다고 피드백 해준 적이 없었어요. 제 경험상.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명한 클래식 도서가 있어도 그걸 판단한 건 주체란 거잖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따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넣을 건지 아닌지는 내가 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시류에 추앙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책이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따라간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면서도 동시에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한 게 그 이야기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블럭을 내가 가져와서 내 마음의 형태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맥락으로 저는 그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를 좋게 받아들여 주셨다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그게 어떤 책을 읽거나 많은 거를 접할 때 저한테 특히 마음에 꽂히는 문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마음에 많이 남는 문장들. 그쵸. 그런 것들이 그게 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지점에서 오래 보고 많은 걸 접해야 된다는 게 딱 맞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셔가지고.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네. 작가로서의 오리지널리티, 그냥 오리지널리티가 도대체 뭔지 지금의 사진에 있어가지고 사실 보정하는 방법도 다 비슷한 것 같고 세상에 사진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비슷한 흑백 사진과 강한 컨트라스트를 준 사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진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무언가는 무엇인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창작가는 결과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과정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결과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그 애티튜드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과도 상통한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매체가 아시다시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흉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굳이 구태칭하면 오리지널리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마르셀 드샹이라는 그 예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유럽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뉴욕에 왔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거기서 어떤 연합에 가입이 된 채로 첫 전시를 했는데 익명으로 이제 소변기를 샘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당시 예술가들이나 평가자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먹었지만 센세이션한 무언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한 말이 예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술가만이 존재할 뿐이다. 당신이 만약에 저 예술가의 값어치가 100불밖에 안 된다면 피카소가 그린 그림 알아볼 수 없는 걸 가져다 놨을 때 살 거 아니야. 근데 네가 피카소 그림이라고 인포메이션 있으면 사지 않겠냐. 약간 그런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그게 오리지널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가치 기준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라는 어떤 결과적인 룩에 천착돼가지고 다들 오리지널리티를 부르짖는데 그것보다 우선돼야 하는 건
그 사진을 그 사람이 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먼저 주장돼야 한다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오리지널리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그 당위성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봐요? 그거는 이제 증명을 해야 하는 거죠. 예술가가 자기가 가치 기준이라고 언어화 시킬 수 있는 것만큼 행동 증명으로 따라와야 한다 생각해요. 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에 따른 답이 방금 말씀드린 거 외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기준은 많죠. 한국에서는 특히 학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재벌가가 밀어준 예술가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혹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내러티브, 서사, 네. 당위성 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주셨는데 네. 사진전을 우리가 가잖아요. 네. 여러 작가님들이 있는 사진전을 갔을 때 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진을 설명하는 caption이나 누군지 모른다면 네. 그 사진을 봤을 때 이게 무엇을 설명하고 왜 찍었는지에 대해서 음. 관이님은 알 수 있을까? 아, 네. 관이님은 사진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인은 그냥 흑백 사진이네, 이걸 뭔가 주체로 찍은 것 같네, 여기까지밖에 그 해석을 못 할 것 같은데 사진가가 보는 사진은 그런 설명이 없이 그게 해석이 되나? 되는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사진에도 문법이 있어서 네. 그 작업을 왜 어떻게 했는지 비주얼라이징이 된 사진이 있고, 그 문법을 어긴 사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전자는 언어가 없어도 해석되는 지점이 많이 보이는데 네. 후자는 안 보이죠. 앞선 이야기랑 좀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소비자들, 관람객들이 그 창작에 대해서 좀 더 핏하게 알고 그 사람의 오리지널리티란 걸 증명해주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네. 그 사람에 대한 인본적인 걸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이걸 했는지에 대해서. 네. 사람이 창작가가 주장하지만 네. 관람객이 그걸 들을 준비가 안 되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관람객들한테 내가 좀 더 핏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되는 거고, 터넷 매너나 어떤 플랫폼을 수정해 봐야 되는 걸 수도 있고, 그걸 결국 들리게 만들어야 하는 거고, 관람객 입장에서도 그게 납득이 되게 만든 현상을 재현해야 한 거잖아요. 그게 사실 이루어지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작품 자체만 걸려있고 캡션이 없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는 사실은 올바로 창작을 소비하고 있지 않는 상태일 가능성이 훨씬 큰 거고, 창작이란 걸 정말 내가 제대로 알고 싶다면 현장에서 작품만을 보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작업을 했을까를 공부해 보는 게 사실은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해요. 창작을 창작답게 소비한 거고, 창작을 창작답게 만들 수 있는 소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큐레이션이란 게 보통 왜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당위를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이야기 기준으로. 왜 굳이 큐레이션을 해주지? 라는 건 사실은 그 존재 자체가 왜 그 작업을 했는지 납득시켜주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그걸 미술관에서 굳이 무료 봉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왜 할까 따져보면 사실 그들은 하려고. 그쵸. 네. 네. 그게 이제 가치를 성립시킨 일환의 행태인 거죠. 관이님은 어떤 걸 조금 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네.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네. 작품을 네. 좋아하신다고 저는 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제가 학습해온 의식이 선호하는 창작이긴 해요. 근데 요즘은 어느 포맷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나라는 존재가 이 창작품의 주파수가 맞냐 안 맞냐를 먼저 따진 것 같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인상적으로 뭔가 다가오냐, 호기심이 생기냐 아니냐를 따져본 것 같고, 그게 생기면 좀 디깅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나랑 비슷한 인간을 찾는 것 같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가끔은 공부를 해야 한다면 좀 의식적으로 먼저 디깅을 하고 어떤 명시적인 정보를 먼저 접근하고 가는 편이고, 뭔가 이 창작 자체를 좀 더 나이브하게 즐기고 싶을 때는 아무런 정보 없이 거니는 편이에요. 바다에 간 것처럼. 한국에 계시는데 네. 이런 이야기를 네. 공개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왜냐면 저는 시장을 개척하고 싶으니까.